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네 집 침대에 겨우 몸을 눕혔을 때였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욕실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지막한 속삭임, 무언가를 끄는 소리, 그리고 좁은 문틈으로 언뜻 비친 낯선 남자의 그림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세히 볼수록 제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초 후 저는 온몸을 떨며 경찰에 신고했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올해 62살의 박순자입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으니 이제 노년은 편안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 마음은 더 알 수 없더군요. 남편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낡은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관절염에 숨가쁨, 손떨림까지 찾아오며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혼자 지내지 말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옳은 말이라 생각해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아들 민준이네 집으로 들어가 신세를 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준이는 결혼한 지 6년 되었고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엔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제가 갈 때마다 수진이는 어딘가 차갑고 말투도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바빠서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짐을 싸들고 아예 들어가 살게 되자 이 집에서 제 존재가 며느리에게 큰 불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사 온 날 아들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지만 수진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눈으로 주위를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얘야, 작은 방 하나만 임시로 쓰는 거니 너희 공간은 방해하지 않을게라고 말하자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냥 어머님만 편하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그냥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왜 어머님만 편하시면 이라고 했을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저희 부부 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아들네서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말 못할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은 욕실 바로 옆이었는데 매일 밤 아주 늦은 시간에 수도 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늦게 씻나보다 했는데 어떤 날은 새벽 1시, 이 시에도 온 가족이 잠든 시간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물건을 끄는 듯한 소리, 느릿하고 기이한 발소리가 들릴 때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 밤이 왔습니다. 간호사인 아들 민준이는 야간 근무 때문에 병원에서 자야 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수진이 단둘만 있었죠. 밤 11시쯤 수진이는 피곤하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방으로 돌아와 잠시 눈을 붙였는데 문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눈을 뜨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소리는 욕실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수진이가 화장실에 갔겠거니 했지만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저렇게 부산하게 움직인단 말입니까? 저는 방문으로 다가가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새어나온 노란 불빛이 욕실 문틈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씻어내려는 듯 물소리는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너무 작았지만 분명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집엔 다른 사람이 없는데 수진이가 통화 중인가? 하지만 통화라면 왜 저렇게 누군가를 숨기는 것처럼 작게 말하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새벽 2시에 욕실에서 통화를 하는 걸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그냥 방으로 돌아가 모른 척하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내가 신세지고 있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벽을 따라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속삭이는 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낮고 굵은 여자의 목소리가 아닌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웬 남자가? 저는 욕실 문에 바싹 다가가 몸을 숙였습니다. 문틈으로 비친 빛 속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은 여성의 그림자, 분명 수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수진이와 얼굴을 마주 댈 듯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거친 숨을 내쉬었고 두 그림자는 즉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황급히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물소리가 그치고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문을 연다면 내가 여기서 엿보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방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몇 초 만에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방문을 닫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진이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1분, 2분, 모든 것이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누군가를 데려온 게 아니라면 이 시간에 집에 남자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숨기는 거지? 왜 새벽 2시에 욕실에서 무언가를 씻고 속삭이는 걸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것. 잠시 후 수진이의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는 다시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느낌, 그리고 낯선 남자의 그림자는 제게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거의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바싹 댄 채 차가워진 손바닥으로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직 경찰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십니까? 낯선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수진이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욕실에서 낯선 남자 그림자를 봤어요. 집에는 저랑 며느리뿐인데 너무 무서워요. 문틈으로 보니 두 사람이 바싹 붙어 서 있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방문을 잠그고 계세요. 바로 사람을 보내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보이지도 않을 텐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잠그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살금살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발소리는 제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문을 두드리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불 끝을 꽉 쥐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 밖에 그 사람이 내쉬는 숨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누구일까? 수진이, 아니면 그 의문의 남자.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손에 쥔 휴대폰이 메시지 알림으로 짧게 진동했습니다. 경찰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발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방문 앞이 아니라 수진이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의 방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저는 꼼짝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 후 욕실 문이 다시 열리고 물소리가 잠시 들렸다가 금세 부섰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손을 씻고 나간 것처럼. 그리고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딘가에 숨어서 제 숨소리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약 15분 후 골목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가 제가 신고한 걸 알면 불편해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걱정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수진이가 잠결인 척하며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깜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신고를. 저희 집엔 아무도 없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집에 몇 명 있습니까? 저랑 시어머니뿐이에요. 남편은 야간 근무 중이고요. 집 전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뭘 확인하시겠다는.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욕실에서 남자 그림자를 봤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분명 굳어졌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발소리가 복도로 들어서는 것을 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제가 봤어요. 남자랑 여자, 두 사람이 욕실에 바싹 붙어 있었어요. 문틈으로. 수진이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잘못 보신 거예요. 이 집에 남자가 어떻게 들어와요. 어머니 때문에 놀랐잖아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고 얼굴은 몹시 지친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욕실부터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물기도 온기도 없었죠.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경찰은 다른 방들도 수색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커튼 뒤를 살피고 부엌 뒤 작은 창고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낯선 발자국도 신발도 없었죠. 수진이는 오해받은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하는 동안 저는 수진이의 방을 곁눈질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제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쳐진 회색 남성용 외투. 크고 넉넉한 사이즈로 절대 민준이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알리려던 순간 수진이가 재빨리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제 방은 지저분해서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하는 걸까? 무엇을 감추는 걸까?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걸까? 수색이 끝난 후 경찰이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스러우시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이 집엔 어머니랑 저밖에 없는데. 저는 목이 맨 채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봤어.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수진이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오래 지내셔서
헛것을 보셨나 봐요. 저까지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다투고 싶지 않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방에 숨겨져 있던 남자의 외투, 오늘 밤에 본 그림자,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4시쯤 뒤척이다가 수진이의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나더니 뒷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집 뒤편을 보니 수진이가 뒷문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단한 팔뚝만 보았을 뿐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낯선 남자가 이 집을 드나들고 있었고 수진이는 모든 것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아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병원 일이 너무 힘드네요. 아침에 들어갈게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거의 새벽 5시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수진이가 뒷문에서 낯선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밤새 들리는 것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사람이 공포와 함께 살게 되면 1분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동이 트자마자 수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졸린 기색 하나 없었고 오히려 무언가에 대비하는 사람처럼 정신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살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수진이는 저를 딱 1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하셔서 그래요. 푹 쉬세요.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부엌으로 가지 않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거나 제가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완전히 평정을 되찾은 얼굴로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감춰야 할 것이 있을 때뿐입니다. 아침 7시쯤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경찰까지 부르셨다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헛것을 보셨나 봐. 밤중에 이상한 그림자를 보고 낯선 사람인 줄 아셨대. 나도 놀랐지만 어머니가 새 집에 적응을 못하셔서 그런가 봐.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지만 아들은 아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죠. 아들은 오래전부터 수진이를 아꼈고 그녀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믿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계시니까 무슨 일이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집 문단속 철저해서 아무도 못 들어와요. 저는 그림자 이야기, 남자의 외투 이야기, 새벽에 수진이가 뒷문을 연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고 싶었지만 지금 말해봤자 민준이는 제가 헛것에 시달린다고 생각할 뿐일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이상해서 그랬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휴가 내고 어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수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쉬면 월급 깎이잖아. 그리고 내가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민준이가 아내의 반응을 살피는 것을 언뜻 보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이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드럽고 침착했습니다. 민준이는 수건을 들고 씻으러 갔습니다. 욕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가 멈춰섰습니다. 왜 욕실 바닥이 이렇게 젖어 있어?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어젯밤에 내가 씻고 닦는 걸 깜빡했나 봐. 하지만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경찰이 돌아간 후 욕실 바닥은 말라 있었고 새벽에 수진이는 욕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물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민준이는 의심 없이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쏴아 하는 물소리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곁으로 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현이 끊어질 듯 팽팽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만 계세요. 그 말은 관심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재빨리 달려가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돌아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열게. 저는 거실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대문 앞에는 검은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모습,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그림자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살짝 열자 남자가 즉시 작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방에 있던 그 옷, 어젯밤에 들킬 뻔했잖아. 수진이는 집 안을 힐끗 쳐다보더니 민준이가 씻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남자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여긴 왜 또 왔어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저는 집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돈은 급하게 필요해. 수진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못 줘요. 저녁에 다시 와요. 남자는 집안을 힐끗 쳐다봤고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수진이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 뭐 아는 거 있어? 수진이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는 그 자체가 자백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즉시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색이 변해 있었고 눈은 울음을 참는 사람처럼 붉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똑바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저는 의자 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다 듣고 다 봤다. 그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준 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 누구니? 왜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고 왜 새벽에 네가 그자에게 물건을 건넨 거니? 수진이는 침묵했습니다. 얼굴이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사적인 일에 내가 관여할 권리는 없지. 하지만 한밤중에 낯선 남자가 집을 드나드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수진이가 내뱉은 한마디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일 아니에요. 만약 민준 씨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끝장이에요. 그 말은 이 집에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씻고 나왔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주 강하게 3번,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누가 저렇게 문을 두드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지 마, 열지 마.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문고리에 손을 대기도 전에 수진이가 달려들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민준 씨, 열지 마. 내 지인이야. 내가 나갈게.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지인이 집을 부술듯이 문을 두드려? 수진이는 목이 메어 땅만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받으러 왔나 봐.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언제 돈을 빌렸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걱정할까봐 조금씩 갚으려고 했어. 민준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까의 충격으로 여전히 미세하게 흔들리는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에서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저렇게까지 겁에 질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나가서 제대로 얘기할게. 안 돼. 수진이가 민준이의 옷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다 망쳐. 제발. 내가 얘기하게 해줘. 그 간절한 부탁에 민준이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3번이 아니라 더 강하고 다급하게 5번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마치 문 밖의 사람이 인내심을 모두 잃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팔을 뿌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켜.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더 쉬워. 수진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 표정은 문 밖의 사람이 쉽게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곧 벌어질 일이 간단치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아까 그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다부졌으며 모자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주머니에 2 손을 찔러 넣고 있었지만 민준이를 보는 눈빛은 지극히 도발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그런 식으로 문을 두드립니까?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돈 받으러 왔어. 당신 아내가 알 텐데. 수진이가 즉시 달려나와 2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돌아가요. 말했잖아요. 저녁에 보내주겠다고. 그가 수진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험악했습니다. 당신 약속만 수십 번이야. 이번에도 안 갚으면 내가 가만 안 둬. 민준이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제 아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죠.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와 민준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해줄까? 저는 민준이가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느꼈지만 제가 뒤에 서 있었기 때문인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얼마 빚졌어?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뒤에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며느리가 무슨 수로 그런 돈을.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쁜 짓 한 건 아니야. 그냥. 남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매달 내가 얼마씩 받아갔는데 지금 딱 5천이 모자라. 안 갚으면 내가 여기 오는 건 그냥 말로만 끝내려고 오는 게 아니야. 그가 말로만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받아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개를 했는데 깨졌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웃돈, 가장 쉽게 사기를 당하는 그 소용돌이. 한 명이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는 법이죠. 그리고 저 낯선 남자는 분명 사채업자 같은 부류였습니다.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제정신이야, 김수진. 수진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사업 자금 좀 마련해 보려고 했어. 이자 받아서 당신한테 주려고.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 어젯밤에 나 봤어. 내가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제 심장이 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어젯밤 욕실에 있던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그림자, 속삭임 남자의 외투, 그리고 새벽에 수진이가 그에게 물건을 건네던 장면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수진이가 달려들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헛소리 하지 마. 민준이는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 사람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어젯밤 집에 남자가 있었다는 것. 저는 낯선 사람 앞에서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아주 살짝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내가 탕돈으로 5천만 원을 빚졌고 당신을 한밤중에 집으로 들였다? 뭘 원하는데 누굴 협박하는 거야? 남자는 민준이를 경멸적인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난 돈만 받으면 돼. 그뿐이야. 민준이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당신이 목소리 크다고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 기다렸다는 듯 남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어. 경찰? 경찰이 당신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해보시지. 그 말에 저와 민준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로 무서울 게 없는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돌아가요. 제발. 저녁에 꼭 보낼게요. 남자는 우리 세 사람을 차례로 훑어본 후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시간 주지. 안 갚으면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다음번엔 문을 두드리지 않을 거야.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진이는 벽을 붙잡고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우리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가 아내에게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아직 말 안 한 거 있어? 수진이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걔를 했을 뿐이야. 다른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이 원금 되찾게 도와준다고 했어. 민준이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왜 그 사람이 너랑 같이 욕실에 있었어? 그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팽팽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 가장 알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얼어붙은 채 말도, 숨도,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날카롭게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냐고 수진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혼날까봐 뒷문을 열어뒀어.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이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새벽 2시에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려고 문을 열어둬? 그냥 돈만 주려고 했어. 수진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날 협박했어. 무서워서 그냥 빨리 갚고 끝내고 싶었어.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욕실에서 속삭였을까? 왜 바싹 붙어 서 있었을까? 왜 경찰이 가고 난 뒤 욕실 바닥이 젖어 있었을까? 왜 그 남자가 들킬 뻔했다고 했을 때 수진이는 기절할 듯 놀랐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남자가 수진이를 보는 눈빛은
단순한 채권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절망에 찬 얼굴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5천만 원, 우리 집엔 그런 돈 없어. 수진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진이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못 갚으면 그 사람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밤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다음번엔 문을 두드리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저를 돌아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옛날 집으로 돌아가 계세요. 이 집에 곧 큰일이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난 아무 데도 안 가.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그리고 그 말을 끝내는 순간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희미한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안을 엿보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 멈춰서서 작은 창문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기 직전 저는 밖에서 엿보고 있던 사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마치 벽돌 하나하나를 꿰뚫을 듯 했습니다. 숨이 불었습니다. 민준이가 굳어버린 저를 보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누가 밖에서 쳐다보고 있었어. 민준이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고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무성한 담장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축축한 흙바닥 위에는 방금 전까지 서 있었던 듯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나 봐요. 수진아, 봤지? 저놈 절대 그냥 넘어갈 놈 아니야. 수진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알아, 안다고. 저는 며느리를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그런 부류의 인간에게 엮이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수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 저놈한테 빚진 지 얼마나 됐어?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떨었습니다. 거의 3년. 민준이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3년. 수진이가 숨이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돈이 너무 부족해서 친구들이 보돈으로 목돈 마련하자고 해서. 근데 깨져버렸고 그 사람한테 급한 대로 빌렸어. 몇 달 안에 갚으려고 했는데 점점 더 얽혀버렸어. 저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침착한 그라도 이 충격은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한참 후 민준이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너 나한테 3년 가까이 숨겼어. 3년 동안.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민준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 때문에 날 잃는 게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할 때 날 잃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 그놈이 다시 온다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무릎을 꿇고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랑 맞서지 마. 그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나 무서워. 민준이는 아내 곁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나한텐 어머니도 있고 어린 자식도 있어. 그런 놈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내버려 둘 것 같아.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흥분하지 마라.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상대방이 흥분하기를 기다렸다가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법이야. 민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놈이 제 아내를 협박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해결하려면 머리를 써야지. 무작정 달려들었다가 저놈한테 휘둘리기만 할 거야. 바로 그때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주 낯선 벨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화면을 보더니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야. 민준이는 수진이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만 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집 한가운데 서서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느릿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받고 민준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그가 비웃었습니다. 남자다운 척은. 하지만 이건 나와 수진이의 일이야.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걸.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민준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협박하지 마. 그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난 돈이 필요해. 5천만 원. 오늘 밤 8시에 갈게.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오지 마. 계좌로 보내줄 테니. 그가 비웃었습니다. 계좌이체는 깨끗한 돈이잖아. 난 현금이 필요해. 민준이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가 한참 침묵하더니 제 머리털이 쭈뼛서는 말을 했습니다. 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오늘 밤 내가 집으로 들어갈게. 그 뒷문 말이야. 수진 씨는 어디로 열어야 하는지 알잖아.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은 숨 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이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얼굴은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놈이 또 집으로 들어오겠대.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길을 알아요. 집안 구석구석 다 안다고요. 제가 실수로 2번이나 들여보내서. 저는 민준이가 분노로 두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놈을 절대로 다시 들여선 안 된다. 민준이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그 질문에 온 가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하루 만에 그 돈을 마련할 순 없어. 누구에게 빌려도 시간이 부족하고. 민준이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그놈이 제멋대로 집에 들어오게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수진이가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서지 마. 그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뒤에 사람이 있어. 민준이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무력감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 후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금 당장 어머니를 파출소에 데려다 주렴. 수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그 사람이 알면 그 사람 정말 미친놈이에요. 진짜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요. 저는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서워도 말해야 한다. 내 아들과 손주가 이런 공포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수진이는 더 크게 울었지만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놈을 한 걸음 더 다가오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지금 바로 가서 신고할게요. 그 말을 듣자 수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 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수진이가 달려와 제 옷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하면 그 사람이 우리 아이를 해칠 거예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준이는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잘려나갈 듯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이 얼굴을 봤어요. 협박까지 했다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를 납치하겠다고. 집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수진이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놈이랑 그 정도까지 엮인 거야?
수진이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섞였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걸 쥐고 있어. 우리 집 동선, 아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어린이집에서 오는지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도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아내 옆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놈은 단순히 돈만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 전체를 지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에 무언가 날아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달려가 철문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바닥에 꽂혀있는 단검 한 자루를 보았습니다. 칼자루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쪽지를 집어들고 펼쳐보더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쪽지에는 휘갈겨 쓴 세 글자만 있었습니다. 오늘 밤 8시. 민준이는 쪽지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과 손등에 핏줄이 솟아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 뒤에서 두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마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보니 단검에는 아직 축축한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놈이 방금 던지고 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위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반응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라 그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쪽지를 꽉 쥐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놈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민준아,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야. 앉아서 내 계획을 어머니한테 말해보렴. 수진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걱정돼. 그놈이 우리 아이 건드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저는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거짓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리석긴 했지만 함부로 행동하는 여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지하고 두려워서 그들에게 깊이 빠져든 것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저와 수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철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돈도 없고 경찰에 신고하면 수진이 말로는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 민준이는 단검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줄 수도 없어요. 5천만 원은 큰 돈이고 설령 준다고 해도 그놈은 또다시 돌아올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한 발짝 더 들어오는 법이지. 절대 만족이란 게 없어.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떡해요? 민준이는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얼굴은 팽팽하게 당겨진 현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그저 일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인간과 엮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침내 민준이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저놈은 단순히 빚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저놈이 수진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민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았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어젯밤의 일들, 저놈이 욕실에 들어온 것, 물건들이 옮겨진 것, 바닥이 젖어 있던 것, 욕실에서의 속삭임, 이 모든 게 단순히 빛 독촉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역시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크게 울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맹세해. 난 그 사람이랑 아무런 잘못된 짓도 안 했어. 그저 그 사람이 날 압박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뿐이야. 저는 수진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말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만약 부정한 관계였다면 이 정도로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널 믿는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말해보렴. 왜 저놈이 집안 동선을 그렇게 잘 알고, 왜 하필 민준이가 없을 때만 나타나고, 왜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드는 거니? 수진이는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뒷문 열쇠 위치를 알려줬어요. 왜? 민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그냥 문 열어서 돈만 주면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놈이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협박했고, 그리고 자기 대신 뭘 좀 씻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욕실에서 그걸 보신 거예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흔적 남기기 싫다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씻어준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보실 줄은 몰랐어요.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군. 네가 그놈의 흔적을 지워준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만약 그놈이 방금 범죄라도 저지르고 온 거면 어떡할 건데.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때 그 사람이 내 옆구리에 칼을 대고 있었어. 숨도 못 쉴 정도로 떨렸다고. 저항할 수가 없었어.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빚독촉이 아니에요. 저놈은 나쁜 짓을 하고 도망다니는 놈이에요. 수진이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거예요. 상처가 경찰에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거고요.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만약 민준이의 말이 맞다면 오늘 밤 그놈이 다시 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수진이를 계속해서 자신의 은신처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누구에게 쫓기는지, 공범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두 손을 테이블에 올리고 강철처럼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지도 문을 열어주지도 저놈이 이 집에 한 발짝도 더 들어오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우리 아이를 납치할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 생각해봤어. 그건 협박일 뿐이야. 만약 정말로 아이를 납치하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셈이야. 저런 부류의 놈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셈이니? 민준이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골목 어귀에 있는 순이네 집으로 가세요. 그 집은 남자 어른도 둘이나 있고 철문도 튼튼해요. 어머니가 아이 데리고 일찍 주무시러 갔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민준이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너는? 민준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을 겁니다. 그놈이 만나고 싶은 게 누구든 제가 만나주죠.
수진이는 거의 기절할 듯 했습니다. 안 돼.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놈은 칼을 갖고 있잖아. 당신 죽으면 어떡해? 민준이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도망치지 않아. 우리가 도망치면 그놈은 더 기세등등해질 거야. 난 그놈과 맞서야 해. 하지만 어머니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온순하고 말수적던 민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모든 침착함과 냉철함, 그리고 결단력으로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너와 함께 남겠다.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가세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놈이 대낮에 마당으로 칼을 던진 이상 더더욱 우리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민준이는 즉시 부엌 불을 끄고 창문 커튼을 치고 뒷문을 위아래 빗장으로 모두 잠갔습니다. 그는 모든 문, 모든 잠금 장치, 모든 환기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작은 집은 순식간에 임시 요새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습니다. 그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보, 나 무서워. 오늘 밤이 너무 무서워. 민준이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내가 이 일을 끝낼게. 민준이가 말을 끝내는 순간 갑자기 철문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심장이 딛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문으로 달려갔고 저와 수진이는 뒤에 섰습니다. 대문 앞에는 금속으로 긁어낸 글씨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까지 8시가 아니라 그는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문에 금속으로 긁힌 생각보다 일찍 가지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얼음물을 맞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글씨는 깊지 않았지만 그놈이 날카로운 물건, 아마도 아까 그 단검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글씨를 보며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이놈이 우릴 도발하고 있어. 밤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이 근처에 있어. 수진이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도망가자. 어머니랑 아이 데리고 시골로 가자. 민준이가 돌아섰습니다. 도망치면 죽어. 저런 놈들은 우리가 무서워하면 끝까지 쫓아와. 어디로 가든 찾아낼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후에 아이가 깨면 바로 순이네 집으로 데려가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천장에서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는 즉시 거실 중앙으로 달려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붕 위에 누가 있어. 그 말을 듣고 손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낡은 단층집의 얇은 양철 지붕. 그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바로 들렸습니다. 쿵쿵쿵. 느리지만 묵직한 발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마치 일부러 우리에게 들으라는 듯이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보, 저 위에서 뭘 하려는 걸까?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갔지? 민준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이 이 집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뜻이야. 부엌 뒤 양철판을 밟고 올라가는 길을 아는 거지. 저는 어젯밤 욕실에서 들렸던 소음을 떠올렸습니다. 젖은 바닥. 어쩌면 그놈이 지붕을 통해 들어와 바로 그곳으로 내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준이가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 두 사람 다 이쪽으로 바싹 붙어 있어요.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 말이 끝나자마자 지붕 위에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오싹한 침묵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강하지 않았고 마당의 나무도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의 그림자는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1초 후 쨍! 날카롭고 무거운 무언가가 지붕의 쇠기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거야.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민준이가 천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견고함을 시험하는 거야. 들어올 길을 찾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슥슥슥 누군가 지붕 위에서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 파이프나 나무 토막 혹은 무거운 물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돌아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머니랑 수진이는 여기 가만히 계세요. 뭘 하려는 거냐? 제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저놈이 지붕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해요. 그냥 저렇게 내버려뒀다가 지붕을 부수고 들어오게 할 순 없어요. 민준이는 긴 빗자루를 들고 지붕 근처에 세운 뒤 의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그가 갑자기 공격당할까봐 식은땀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빗자루 끝을 양철 지붕에 가볍게 대는 순간 퍽! 엄청난 힘이 빗자루를 내리쳤고 민준이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진이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달려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민준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이 맞아. 그때 우리는 그놈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웃음소리가 지붕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 일주일은 잠 못 이룰 소리였습니다. 민준이가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수진, 제 말 들어요. 저놈은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거예요. 아직 감이 들어오진 못해요. 우리가 무서워하길 바라는 것뿐이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알잖니.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어. 이유 같은 건 필요 없지. 민준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게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당장 가셔야 해요. 저는 떨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 저놈이 지붕 위에 있는데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는 걸 보면 바로 뛰어내릴 거예요. 민준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마치 결심이 선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는 방으로 달려가 서랍에서 크고 밝은 손전등을 꺼내왔습니다. 민준이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이 집을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동네 골목길까지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앞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도망치는 척할게요.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순이네 집으로 뛰세요. 제가 저놈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저는 아연 실색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저런 놈의 시선을 끈단 말이냐? 민준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놈은 이 집의 어머니, 수진, 그리고 아이, 이렇게 셋만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부엌 뒤 창고에 작은 쪽문이 있다는 건 모를 겁니다. 제가 앞문을 열어 소리를 내면 저놈은 우리가 그쪽으로 도망친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머니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아이 잘 챙기시고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 1분도 민준이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손주를 지켜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쿵! 천장 한가운데를 강하게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졌고 수진이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붕을 부수기 시작했어. 양철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딱 한 가지만 묻자.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린 다 죽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죽음 앞에 남겨두고 저를 떠나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의 발소리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 민준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저놈이 안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이 어머니와 아이가 떠나기에 가장 안전한 순간이에요. 지붕 위에서 빠르게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놈은 정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세요. 누군가 지붕에서 뛰어내릴 듯 양철이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담요로 잠든 아이를 감싸 안고 떨리는 다리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소음을 내기 위해 앞문을 살짝 열었다가 쾅 닫았습니다. 지붕 위의 발소리 방향이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놈은 덫에 걸렸습니다. 민준이가 외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와 수진이는 자꾸 눈에 잘 띄지 않는 뒷문을 열고 뛰었습니다. 저는 감히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등 뒤 집 지붕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쨍! 그리고 그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봤어, 할망구. 제주도 좋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볼 엄두는 나지 않았지만 그놈이 민준이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골목 한가운데서 얼어붙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몸이 차갑게 느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봤어, 할망구. 제주도 좋네. 지붕에서 들려온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이, 아들이 저놈과 혼자 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죽음의 위기에 내버려 두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돌아가서 아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제가 돌아가면 아이가 가장 먼저 위험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뻔했지만 저는 손주를 더 꽉 껴안고 순인의 집을 향해 계속 뛰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저놈이 쫓아오면 끝장이에요. 짧은 골목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듯 뛰었습니다. 몇 집만 더 가면 순인의 집이었습니다. 요새처럼 단단해 보이는 초록색 대문. 수진이가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다 왔어요, 어머니. 빨리. 그때였습니다. 쾅, 쿵. 민준이네 집 쪽에서 아주 소름 끼치는 두 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양철 지붕이 뜯겨나가고 무거운 물체가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이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저놈이 뛰어내린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개들이 미친 듯이 짖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웬 놈이 남의 집 지붕 위를 뛰어다녀. 아침부터 도둑놈인가. 이웃들이 들었습니다. 지붕 위에 사람을 본 겁니다. 그것은 희망인 동시에 위험이었습니다. 만약 그놈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안고 순인의 대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큰일 났어요. 잠시 후 순이 엄마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얼굴들이 왜 이래. 어서 들어와. 어서.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순이 엄마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어디 가고? 저는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은 민준이네 집을 향해 있었고 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그놈한테 들켰어. 순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놈이라니. 누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순이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둘러 문을 삼중으로 잠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민준이한테 전화해봐야 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소리 나면 그놈이 민준 씨를 죽일지도 몰라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순이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네 남자들한테 전화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보라고 할게. 하지만 그녀가 전화기를 들기도 전에 집안에 불이 픽 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온 집이 잠겼습니다.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주머니, 정전이에요. 순이 엄마가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아침에 정전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수진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그놈이야. 그놈이 이 골목 전체 차단기를 내렸어. 아무도 자길 못 보게 하려는 거야. 바로 그때 민준이네 집 쪽에서 철문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서로 긁히는 느리고 차가운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순이네 집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내다봤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라 민준이 내 대문 앞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철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이웃집 개는 짖으면서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모자를 쓴 키 큰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서두르지도 두려워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처럼. 하지만 제 영혼을 앗아갈 뻔한 것은 그의 손에 묻은 피였습니다. 손목에서부터 피가 뚝뚝 떨어져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수진이는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설마 민준 씨를? 순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맙소사,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손발은 풀리고 심장은 누가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울기도 전에 저를 기절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골목으로 몇 걸음 더 나왔는데 그의 뒤로 들려온 것은 민준이가 쓰러지는 소리나 비명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입이 막힌 채 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이 졸린 채 저항하는 소리.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거 민준이 소리니? 수진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누가 끌려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 들리세요? 저는 귀를 벽에 바싹 댔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컥컥거리는 소리, 마치 남자의 목이 졸린 듯한 소리와 무언가 시멘트 바닥에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순이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저놈이 누구를 끌고 나오는 거야? 저는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쪽으로 달려가 아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삼중으로 잠겨 있었고 순이 엄마는 제 팔을 꽉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면 안 돼. 다 죽어. 저는 부서지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저기 있는데 저놈한테 끌려가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수진이가 벽에 귀를 댄 채 제 심장을 튀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소리 민준 씨 목소리랑 달라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럼 누구? 바로 그때 쿵! 민준이네 대문 앞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땅에 세게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하느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떨리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아니에요. 저건 다른 남자 목소리예요.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이 아닌 민준이네 집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쿵, 쾅, 쿵. 마치 누군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순이 엄마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설마 민준이가 살아있는 거야? 저놈이랑 싸우고 있는 건가?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준이네 집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나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민준이의 목소리도 빚쟁이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소리, 다른 사람, 우리가 그 집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나 아들네 집에서 울려 퍼진 그 비명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털을 곤두서게 한 것은 그것이 민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민준이도 빚쟁이도 아닌 또 다른 남자, 목이 졸린 듯 쉬고 거친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이 엄마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에 민준이네 집에 사람이 더 있었던 거야? 수진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저 맹세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놈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팔을 붙잡고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진정해. 그럼 저 세 번째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니? 왜 집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순이 엄마가 떨며 저를 뒤로 끌었습니다. 잠깐, 저것들 싸우고 있어. 얼굴 내밀지 마.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 무거운 물체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 이어서 유리병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신음소리. 바로 그 빚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언제부터 여기 숨어 있었어? 그러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난 나가야 해. 가게 해줘. 그는 싸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공포에 질린 사람 같았습니다.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진실에 제 목덜미에서 등까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세 번째 남자는 그의 공범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벽을 꽉 붙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우리 집에 어떻게 사람이 있을 수가. 순이 엄마가 떨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나쁜 놈들이 사람 납치해서 돈 뜯어내려고 가둬두는 거 종종 봤어. 저는 거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네 집에 사람이 갇혀 있었다니 분명 오랫동안 갇혀 있었을 겁니다. 한밤중의 소음들, 물 흐르는 소리, 무언가를 끄는 소리, 젖어있던 욕실 바닥.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퍽! 아주 강한 주먹 소리가 들리고 무거운 물체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거 놔, 놓으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초 후 낯선 남자가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난 아무것도 몰라. 날 죽이지 마.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세상에,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순이 엄마가 작은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저도 바싹 다가가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민준이네 대문 앞 골목에서 그 빚쟁이가 한 남자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손이 묶이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으며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치 일주일 내내 맞은 것처럼 멍투성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누구예요, 저 사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순이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놈이 며칠 전부터 민준이네 집에 저 사람을 가둬뒀었나 봐.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수진이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우리 집에. 난 문단속을 철저히 했는데. 저는 며느리에게 돌아섰습니다. 너 매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지. 어떤 날은
깜빡 잠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물 마시러 부엌에 내려가기도 하고 정말로 모든 문을 다 잠갔다고 확신할 수 있니? 수진이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한 번은 뒤뜰에 빨래 널러 나갔다가 그리고 아마 쪽문을 잠그는 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순이 엄마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문은 낡아서 따기도 쉬운데 저놈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니? 수진이가 흐느끼는 동안 민준이네 집안에서 또다시 외침이 들렸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조심해. 그놈 칼 들었어. 제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누구야? 누가 소리치는 거지? 그 목소리는 민준이의 것도 묶인 남자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 안 깊은 곳에서 달려나와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네 집에는 한 명만 갇혀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거나 아니면 갇혔던 사람이 탈출해서 집 안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빚쟁이가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떤 놈이든 또 도망치면 다 죽여버리겠어.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떨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온 집안을 망쳤어요. 제가 수진이의 어깨를 잡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눈 똑바로 봐. 그녀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해. 네가 낮에 저놈을 집 안으로 들인 적이 있니? 단 한 번이라도. 수진이는 마치 전곡을 찔린 사람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그 사람이 너무 협박해서, 너무 무서워서 이웃들 볼까봐 안에서 따로 얘기하려고 들여보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수진아, 네가 저놈을 집에 들였으면 그놈이 누구를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있었을 거 아냐. 수진이는 완전히 주저앉아 기절할 듯 울었습니다. 몰랐어요. 우리 집에 사람을 숨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 그냥 빚만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놈이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줄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그놈은 민준이네 집을 사람을 숨기는 아지트로 삼았던 겁니다. 순이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얘야, 민준이가 죽으면 어떡해? 누가 걔를 구해줘? 저는 소리치고 뛰쳐나가고 모든 것을 무릅쓰고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쾅, 쿵. 민준이네 앞문이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마당으로 뒹굴며 쓰러졌습니다. 짐승처럼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이는 팔을 붙잡고 있었고 얼굴은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자 빚쟁이가 손에 번쩍이는 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주저앉은 채 소리쳤습니다. 여보, 도망쳐. 하지만 민준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나무 토막을 집어들고 몸을 돌려 칼을 막아냈습니다. 쨍! 하고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저는 민준이의 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도 절망에 빠진 눈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다음 순간 내 아들이 눈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빚쟁이가 칼을 치켜들고 찌르려던 순간 골목 어귀에서 날카로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 동네가 환해지며 경찰차가
골목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빚쟁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는 피를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왔어.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공포로 가득 찬 공기를 가르며 골목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온 동네가 환해지고 이웃들이 놀라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빚쟁이는 휙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민준이는 그 틈을 타 피와 땀으로 얼룩진 나무 토막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의 다리가 떨리고 얼굴이 창백하며 피가 목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이네 집 안에서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조심해. 빚쟁이는 민준이네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도망칠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가로막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넌 도망 못 가. 그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켜. 그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민준이가 나무 토막으로 막아냈습니다. 쨍 하는 차가운 충돌음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나무 토막은 쩍 갈라졌고 칼날은 민준이의 목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쾅! 민준이네 대문이 경찰에 의해 박살났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2명은 진압봉을, 1명은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는 반박자 늦게 멈칫했습니다. 칼 내려놔. 저항하지 마. 무기 버려. 그놈은 휙 돌아섰지만 흉포한 본성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담벼락 위로 뛰어올라 옆집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담벼락 끝을 잡는 순간 퍽! 한 경찰관이 던진 포박줄이 그의 다리를 휘감았습니다. 그는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며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가 일어나 다시 도망치려 하자 민준이가 달려들어 남은 힘을 다해 나무 토막으로 그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놈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즉시 2명의 경찰관이 그를 짓눌러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그가 목이 쉰 채 울부짖었습니다. 이거나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한 경찰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그의 얼굴은 바닥에 짓눌렸지만 그는 여전히 발버둥치다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순이네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말리는 것도 뿌리쳤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저는 달려가 아들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지자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손에 묻어났습니다.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놈 말고 갇혀있던 사람이 어머니.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한 경찰관이 마당 구석 대문 옆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법 감금된 피해자 발견. 상태 위급함. 즉시 집안 수색. 저는 그 남자를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는 밧줄로 꽁꽁 묶이고 입에는 테이프가 단단히 붙여져 있었으며 눈은 핏발이 서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약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밧줄을 자르고 테이프를 떼어내자 남자가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놈이 저를 며칠 동안 가둬놨어요. 입막음 하려고 했어요. 저를 죽일 거예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집안에서 들렸던 비명이었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뒤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놈이 우리 집에 사람을 가두고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집 안에 갇힌 사람이 더 있습니까? 묶여있던 남자가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네, 1명 더 있어요.
창고에 가둬놨어요. 아직 일이 안 끝났다고. 그놈이.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민준이네 집 안에서 문을 아주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창고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소리예요. 창고에서 난 소리. 어머니, 기억나세요? 저도 들었는데 그냥. 한 경찰관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창고 문 열고 즉시 확인. 3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도 벽을 붙잡고 몸을 일으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수진이는 순이 엄마에게 붙잡혀 있었지만 숨 막히는 공포 속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난 몰랐어요. 우리 집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저는 떨리는 다리로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부엌 뒤 작은 창고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큰 절단기로 한 번에 잘라내자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관들과 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구석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겨 있었으며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습니다. 두 손은 여러 겹 감긴 밧줄에 묶여 보라색으로 부어올라 있었고 입에는 두꺼운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여자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놈이 돌아와서 저를 죽인다고 했어요. 제발. 저는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저를 7일 동안 가뒀어요.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집이 필요하다고. 이 집을 고른 건 여자와 노인만 있어서래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이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왜 우리 집을, 왜 내가 그렇게 멍청했을까? 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공범은 없었습니까? 여자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였어요. 상처를 입어서 숨을 곳이 필요했대요. 여자는 약해서 협박하기 쉽다고. 이 집안에는 겁이 많아서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했어요. 그녀가 수진이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언니를 협박한 건 언니가 무서워해서 그런 거지. 언니는 관련 없어요. 제가 그놈이 하는 말 다 들었어요.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몰랐어요. 전 그냥 너무 무서웠을 뿐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뺨이라도 때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이 광경을 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저 교활한 놈에게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이 집은 이용당한 겁니다. 가족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은. 바로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2명의 구급대원이 달려와 벽에 기대앉아 있는 민준이를 부축했습니다. 머리에서 어깨까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민준아. 민준이가 지친 얼굴을 들었지만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는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죄 없어. 당신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알아. 저놈이 당신을 이용한 거야. 수진이는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경찰이 빚쟁이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난 조종당했을 뿐이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나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조사는 나중에 해.
저는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타는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면 그 배후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다시 돌아올까? 빚쟁이는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손발을 묶어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나 하나 잡았다고 끝난 줄 알아?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내 뒤에 있는 놈은 훨씬 더 무서운 놈이라고. 경찰관이 그의 머리를 누르며 차문을 쾅 닫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놈은 아직 일이 안 끝났어. 반드시 올 거야.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순이, 엄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저놈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설마 또 다른 놈이 있다는 거야? 수진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핏방울처럼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하느님, 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왜 저런 놈을 집에 들였을까요? 세상에, 제가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말 들어. 내가 어리석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야. 이제 와서 탓할 시간 없어. 민준이부터 살려야지. 바로 그때 민준이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아이 좀 잘 봐주세요. 저는 피 묻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힘내, 아들. 민준이가 몸을 조금 일으켜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자책하지 마. 내가 한 일은 나중에 어머니한테 실컷 혼나고 지금은 나랑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 가벼운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감과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는 흐느끼며 들것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다시는 누구와도 엮이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여보. 경찰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세요. 머리 상처가 깊어 봉합해야 합니다. 저는 민준이를 따라 차에 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 올라서려는 순간 한 경찰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 경찰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에 욕실에서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네, 그림자 2개를 보셨고요. 그놈과 며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놈 말고 다른 남자 목소리가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아주 작은 속삭임. 단호하게 그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한 명이 아니라 2사람 목소리를 들었어요.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집안에 갇혀있던 2사람이 아닙니다. 2 피해자는 체포된 순간부터 창고나 복도를 나온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욕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뱉었습니다. 그럼 그 3번째 남자는 누구죠? 경찰관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묘사하신 특징이 2 피해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님은 그날 밤 제3의 인물을 보신 겁니다. 손톱 끝까지 떨려왔습니다. 세상에, 제가 본 그 키 크고 덩치 좋은 남자가 그놈이 아니었다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공포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돌아간 후에 수진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회색 남성용 외투가 보였어요. 민준이 것도 아니고 그놈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떨었습니다. 설마 집안에 그놈 말고
다른 남자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관은 잠시 멈칫하더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배우이고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동네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골목 끝으로 도망치는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회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색 옷, 제가 수진이 방에서 본 그 외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경찰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 목소리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놈이 아직 이 근처에 있어요. 아직 안 잡혔어요. 경찰관이 즉시 소리쳤습니다. 골목 봉쇄, 조를 나눠 추격하라. 제2용의자가 도주 중이다. 온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는 사람, 몽둥이를 든 사람, 지원 요청하러 달려가는 사람. 수진이는 거의 기절할 뻔했고 순이 엄마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대체 무슨 놈들을 집에 들인 거야.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 아저씨, 민준이는 아직 집 안에 있는데 그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다쳐서 도망도 못 칠 텐데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용의자는 함부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계획적인 놈이에요. 그의 목표는 어머님 가족이 아니라 어머님 댁을 은신처로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포위했으니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구급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지친 몸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이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차가 막 출발하려던 순간 골목 어귀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잡았다. 회색 옷 입은 놈이 지붕 위로 가방을 던졌어. 심장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이라니, 무슨 가방? 한 이웃 아저씨가 헐레벌떡 달려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저쪽 집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가방을 던지고 다른 지붕으로 뛰어 도망가 버렸어.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가방은 어디 있습니까?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양철판 아래 그대로 있어요. 한 경찰관이 달려가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먼지투성이의 검은색 천 가방이었습니다. 경찰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휴대폰 한 대, 메모가 적힌 종이 뭉치,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펼쳐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떨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놈이 그동안 감시했던 집들 명단입니다. 범행에 유리한 집, 여자가 사는 집, 남자가 적은 집, 접근하기 쉬운 집.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민준이네. 집도 거기에 있나요? 경찰관이 몇 장을 넘기더니 읽었습니다. 18번지. 여성이 유약하고 남편은 야간 근무. 시어머니는 순해 보여 조종하기 쉬움. 임시 은신처로 사용 가능.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그놈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놈을 잡으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은 저놈들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경찰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안심하십시오. 첫 번째 놈은 잡았고 두 번째 놈은 이 지역을 포위했으니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이 아직 안 끝났다.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외치던 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만약 그놈이 일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경찰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희가 철저히 경비하며
그놈이 어머님 댁에 다시 접근할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을 보았습니다. 찌그러진 문, 마당에 가득한 빗자국,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경찰차 불빛과 이웃들의 겁에 질린 눈빛. 저는 오늘 밤이 결정적인 밤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마에 7 바늘을 꿰매고 눈은 시퍼렇게 멍든 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팠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는 침대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가족에게 이 끔찍한 밤을 안겨줬다는 것을 알기에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참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녀가 떨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원망하실까봐 무서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망은 이미 했다. 하지만 지금 거기 서서 뭘 하겠니? 이리 와서 내 남편 손이라도 잡아줘. 수진이는 다가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민준이는 남은 손으로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아. 무서워서 저놈한테 몰린 거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마. 우린 부부잖아. 같이 이겨내야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의 손등 위로 눈물을 떨궜습니다. 약속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생겨도 당신한테는 다 말할게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주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잘못되었더라면 이 가정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오후에 경찰이 다시 민준이네 집 현장으로 돌아와 제게 추가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익숙한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피와 비명으로 가득했던 곳. 이제는 깨끗하게 치워졌고 철문에 긁힌 자국과 이웃들의 안타까운 시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2 용의자는 골목 안에서 제압했습니다. 지붕에서 뛰어내리다 다쳐서 현재 호송 중입니다. 더 이상 돌아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슴을 짓누르던 검은 밤이 거치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놈은 대체 왜 이런 짓들을 한 건가요? 경찰관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배를 피해 도망 다니던 놈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리로 도망쳐 왔습니다. 들키지 않고 숨어 지낼 집이 필요했고 가족들을 협박해 은폐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댁이 우연히 표적이 된 것은 어머님이 인자하시고 며느님이 심약하며 뒷문이 있어 잠입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운명도 악연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가족이 평범하고 선량했기 때문에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은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한 명은 공범의 빚을 대신 갚게 하려고 납치한 피해자였고 다른 한 명은 우연히 그놈이 다친 것을 목격했다가 입막음용으로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 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경찰관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드님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놈을 붙잡고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저희가 제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다면 놓쳤을 겁니다. 아드님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더 이상 어떤 고통도 겪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경찰이 조서를 다 꾸민 후 저희에게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는 진통제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눈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늘 밤 생각해보니 제가 무서웠던 건 그놈 때문이 아니라 하마터면 남편을 잃을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후회돼요, 어머니.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고치면 된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분명하게 사는 거야. 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아. 하지만 숨기고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법이란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들이 고르게 숨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숨소리 하나하나가 하늘의 은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욕실의 소음, 두 사람의 그림자, 열린 뒷문, 회색 외투, 갇힌 사람들, 입 막힌 비명,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처럼 조각조각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이용당하기 쉬운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깨어나 저와 수진이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며칠 휴가 내서 뒷문부터 고칠 거예요. 이제 우리 집 한 군데도 허술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도 단단해야 하지만 사람 마음도 단단해야지.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 서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모든 재앙에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의 뿌리는 가난도 불운도 아닌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실망시킬까봐, 체면을 잃을까봐, 협박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이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고 침묵은 악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병원으로 와 마지막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용의자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안전하며 어머님 댁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야 저는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났습니다. 다시 평온을 되찾은 작은 집을 보며 지붕 위로 부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더 이상 검은 그림자도 발소리도 단검이나 협박 쪽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온기만이, 그리고 너무나 비쌌지만 꼭 필요했던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가족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진실을 말하고 어려움에 함께 맞설 때 가장 강하다는 것.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하늘이 도와 우리 가족이 큰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마음이 안개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게 다가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에게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내용을 전해드릴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